그리스의 시인이요 정치가인 솔로는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의 시조 할아버지 격에 해당된다. 그 사람이 나라 다스리는 그 의미를 자기의 시로 표현해서 남겨진 것들이 많이 있어서 시의 정치적 기능을 최초로 나타낸 시인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시로 하는 인생공부 송유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유복입니다. 오늘은 고대 그리스의 시인이요 정치가인 솔론의 시 한 편을 놓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솔론의 시, 자, 제목 없는 시입니다. 솔론의 시는 모두가 제목이 없습니다. 시 한 편을 낭독을 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솔론. 풍성하게 금은을 한가득 가진 사람이나 넓은 들판에 연그러가는 작물을 가진 사람이나 나귀와 말을 가진 사람은 부유하다. 또 이런 자도 그러하니 배와 옆구리와 발의 안락을 느낀 자, 때가 이르러 활짝 피어나는 소년과 소녀, 젊음으로 아름답게 가득 찬 그들도 그러하다. 이는 인간들의 행복이다. 지나쳐 넘치는 것을 모두 돌려주고서야 하데스에 이르게 되느니 누구도 죽음과 쓰라린 병마를 돈으로 피할 수 없고 막아설 수 없게 다가오는 노년도 그러하다. 잘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공부하기 전에 책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거의 최근에 출판된 민음사 세계 시인선 29권 고대 그리스 서정시 아르킬로코스 사포 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남무 옹김. 김남무라고 하는 분은 서양 고전 학자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인문학을 공부하는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서정시를 모아놓은 책으로서는 이것이 가장 정평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 외 책은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 일본어에서 중譯된 책들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이 책만큼 또 체계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솔론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볼까요? 뭐 지금으로부터 한 2500~600년 전에 시인이요 정치가이다. 시의 정치적 기능을 보여준 최초의 인물이다. 솔론의 시가 나타난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좀 해볼까요? 고대 그리스는 시라고 하면 4가지 종류입니다. 첫째, 짧은 시, 서정시. 짧은 시가 서정시죠. 개인의 감정을 아주 단편적으로 극화한 시. 뭐 서정시 같으면 뭐 아르킬로코스, 사포, 뭐 솔론도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만 핀다로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길게 이야기를 풀어놓은 시. 서사시 같으면 뭐 당연히 호메로스죠. 자, 이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시를 연극의 형식으로 나타내면 극시가 되겠는데 극시 중에서도 희극보다는 비극이 더 유명합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하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또 극시인들이 있습니다만 좀 비슷비슷한 그 수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오디푸스 왕을 지은 누구라고요? 소포클레스. 이게 바로 오늘날 시, 소설, 희곡에 해당됩니다. 서정시, 서사시, 극시. 또 제4의 장르 가르침을 목적으로 하는 시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교훈시, 교술시라고 하는데, 교술시, 우리나라 같으면 교술시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그 가사할 때 그 가사가 대표적인 교술시가 되겠죠.
근데 교술시라는 그 용어는 굉장히 낯선데요. 저는 처음 듣는데요. 교술시는 그러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더 이상 뭐 안 하겠습니다. 기존의 장르가 3분법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시, 소설, 희곡이 문학의 3대 장르인데 그 외에도 3대 장르에 포함되지 않는 많은 안에 문학들이 있어요. 무엇을 중심으로 한다. 명상, 사상, 교훈 이런 것을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뭉뚱그려서 교술시, 교술문학, 교훈문학, 명상문학, 또 종교문학 뭐 이렇게 옛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르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앞에 시, 소설, 희곡 그 옛날에는 서정, 서사, 극 이 3대 장르는 주로 즐거움을 주는 문학이고 즐거움을 주지 않고 가르침을 주는 문학 요즘 말로 하면 인간 삶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하는 문학 이것을 교술문학이라고 넓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종교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기독교나 불교의 그 내용과 관계되는 거 교훈, 계몽을 목적으로 하고 인생에 대한 심오한 사상 그러니까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다 뭉뚱그려서 교훈문학이라고 하고 그것을 시의 형태로 나타내면 교술시라고 합니다. 명상문학, 종교문학, 도덕문학 이런 말로도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술시 하면 문학 장르를 3분법으로 보느냐 4분법으로 보느냐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 4분법을 볼 때 서정시, 서사시, 극시 다음에 교술시가 있다. 이 교술시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고대 그리스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헤시오도스입니다. 뭐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농경시, 농사를 짓기 위한 어떤 교훈과 정보를 주는 시, 그게 가장 유명하고 신통기, 그리스 신의 그 족보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요. 하여튼 헤시오도스는 교술 시인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서정 시인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여성 시인, 최초의 여성 시인 사포라고 합시다. 서사 시인은 호메로스, 극 시인은 소포클레스, 교훈 시인, 교술 시인은 헤시오도스. 헤시오도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헤시오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을 이기려면 항해하라. 배 타고 나아가라. 그리고 이익을 취하라. 이게 뭐냐 하면 식민지 경영을 하라 이 말입니다. 식민지를 경영하라. 그때의 식민지 개념과 근대의 식민지는 다릅니다. 식민이란 뜻이 뭡니까? 거주민을 다른 지역에 심을 식자 나무를 옮기다 심듯이 심으라. 그러니까 본국의 이주민을 다른 지역에 가서 경제 활동을 하고 개척하라 그 말입니다. 개척하는 것을 식민이라고 합니다. 마치 나무를 옮겨 심듯이 사람을 옮겨다 심는다. 이것을 식민이라고 해요. 이런 활동을 식민활동이라고 하고 그러한 지역을 식민지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식민도시였고 근데 고대의 식민활동과 근대의 식민활동은 다르죠. 고대의 식민활동은 본국과 식민도시가 좀 대등한 관계다. 좀 억압적이지 않고 대등한 관계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선주민들이 나 식민활동 거부할래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면 저항을 하면 그 지역과 교역을 합니다. 식민활동 대신에. 이 경우를 우리는 교역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고대의 식민지나 교역국은 별 차이가 없었다. 주로 무슨 이익을 취하는 경제 활동이 있어야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익이 뭘까요? 뭐 상공업, 뭐 유통,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올리브 생산과 포도주 생산입니다. 올리브는 올리브 기름 짜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게 실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포도주도 그들은 맨날 마시는 게 포도주이지 않습니까? 또 트라키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트라키아인들도 있었고요. 호전적이었죠.
트라키아가 지역이 어디냐? 지금은 그 트라키아 지역이 불가리아와 터키와 그리스 이렇게 안에 같이 모이는 쪽에 있습니다. 트라키아인들이 존재했어요. 그러다가 그리스화되고 헬레니즘화되고 또 로마 시대는 로마화되다가 결국은 슬라브화가 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불가리아인들의 조상을 세 부류로 보는데 그 중의 한 부류가 트라키아인들이라고 하는데, 포도주 생산된 곳입니다. 최초의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느냐? 책마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소아시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아시아가 어디냐? 지금의 터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라키아 지역이 아마 포도주의 그 원주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되고 이 포도주를 위해서 식민지 경영을 그리스에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라키아인들은 고대에 종교가 있었는데 어떤 종교냐? 디오니소스 종교입니다. 디오니소스교. 디오니소스 주신이죠. 디오니소스 신앙이 강합니다. 영국의 시작도 디오니소스 제사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디오니소스를 우리나라에서는 술주자 주신이라 하거든요. 제우스는 주인주자 주신이라 하고요. 이때 주신할 때 술주자는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주와 디오니소스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 그래서 트라키아인들은 디오니소스에 대한 어떤 신앙심이 강했고 포도주를 생산하는 원주민들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역시 식민지 경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식민지를 경영해가면서 아테네 도시국가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고대 그리스의 이 정치적 체제가 이렇게 바뀝니다. 처음에 왕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정이 폐지되고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집단 지도체제를 형성하면서 귀족정 시대로 올라갑니다. 귀족정에서 또 어떻게 가냐 하면 드디어 공화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화정 시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왕정과 귀족정과 공화정, 즉 민주정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귀족정은 좀 일종의 가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 인류 역사에서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 민주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귀족정은 귀족들 모여서 자기들이 안에 집단 지도체제를 유지하는 건데, 귀족들을 모여서 하니까 귀족의 이익을 반영하죠. 귀족의 이익을 반영하면 할수록 민중의 손실은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족의 이익과 민중의 이익을 함께 올릴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울추가 귀족정이 되니까 민중들, 특히 평민들, 백성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에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게 되게 되죠. 농민의 국민화, 아주 안에 가난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생산량을 귀족들이 다 빼앗아 가거든요. 자기 거니까. 이 농민의 국민화, 궁핍한 민중화, 국민화, 아주 빈궁화, 이런 것들이 급속한 양극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귀족들은 가면 갈수록 재산이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민중들, 특히 농민들은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궁핍화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매우 높으니까 빚을 갚지 못하죠. 옛날에는 간섭법이 존재했는데, 간섭법에 따르면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빚 대신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의 일반 백성들, 평민들은 이렇게 식민 도시에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있어서 아테네 도시국가가 최대의 사회 경제적 위기가 닥칩니다. 이 아테네 최대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되는데, 위기가 있으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또 찬스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 누군가 계획을 해야 된다. 정권을 위임할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 중에서 좀 안에 지혜로운 자가 있더라. 그 사람이 솔론이야. 그 귀족들은 솔론에게 비상 대권을 맡깁니다. 솔론은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 마지막 왕의 후손이거든요. 출신 성분이 괜찮아. 그런데 재산의 정도는 중요합니다. 재산의 정도는, 그러니까 귀족 편이 아니라 귀족과 민중의
한 중간에 있는 재산 정도 중간에 있으니까 개혁을 하면 한쪽의 이익을 위한 개혁은 절대 안 됩니다. 이익 집단이 두 개로 나눠져 있으면 한쪽에 손들어주면 이 개혁이 아니에요. 바람직한 개혁은 중도적 개혁이어야 합니다. 그 옛날 이 역사적 사실 가지고 오늘날 현재의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은 중도적 개혁이어야 한다. 이 중도적 개혁을 할 사람을 찾다 보니까 지혜로운 자 솔론인 거예요. 그래서 솔론은 중도적 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아테네는 민회라고 있었어요. 오늘날 개념으로는 국회입니다. 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일반 평민들, 가난한 그 평민들도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직접 민주주의인데 직접 민주주의 같으면 다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 아테네 시민들, 그 농민들 다 들어와서 그 회의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선출하지 않고 제비뽑기, 추첨으로 임기는 1년, 연임 안 돼. 그 민회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민회를 구성해서 또 민회에서도 그 다스리는 자, 집행하는 자, 그 집정관 9명을 뽑습니다. 최고 행정관을 두고 그리스어로는 아르콘이라고 합니다. 집정관 9명 중에서 수석 집정관. 오늘날 개념은 뭐가 될까요? 내각 수반, 총리입니다, 총리. 그러니까 왕도 없고 대통령도 없는 총리니까 정말 안에 요즘 말하면 왕 같은 대통령 같은 정권을 부여받은 총리, 내각 책임자의 총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수석 아르콘으로 누굴 맡기느냐? 솔론에게 맡깁니다. 솔론이 수석 아르콘이 되어서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그때 아테네인들이 솔론에게 개혁의 비상대권을 준 해가 BC 기원전 594년이었어요. 요건 역사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론의 개혁 중에서 뭐 많이 있는데 자질구레한 어떤 세목들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한 세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째, 빚의 탕감입니다. 농민들이 빚이 많았단 채무가 많았단 말이지. 빚을 탕감한 정책이 첫 번째로 꼽습니다. 가격하게 하려면 농민의 편에 서서 가격하게 하려면 땅을 재분배해야 되거든요. 땅을 재분배하면 귀족들이 땅을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격한 개혁은 하지 않고 땅은 땅대로 귀족에게 그대로 두고 대신에 땅은 귀족이 그대로 가지는 대신에 채무를 받지 마라. 빚의 탕감 정책, 채무 탕감 정책. 그러니까 가격하지 않는 중도적인 개혁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노예로 지금 막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을 다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노예로부터 해방시킵니다. 농민들. 그래서 빚을 못 갚은 사람이 노예로 외지로 쫓겨났는데 이 사람들 불러들여서 노예 해방을 시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정의로운 입법. 이때까지는 주로 간섭법으로 모든 것을 해왔거든요. 이제는 간섭법이 아니라 성문법, 법을 아예 만들자. 그러니까 이때 상권을 갖다가 다 이게 지은 겁니다. 법을 만드는 거, 법을 집행하는 거, 법을 심판하는 거. 이게 다 민회에서 알아서 한 겁니다. 상권 분리는 만든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됩니다. 수백 년밖에 안 돼요. 그로부터 상권 분립이 생긴 것은 솔론으로부터 2000년도 더 넘은 시점에 생기게 됩니다. 처음부터 상권 분립이 있은 게 아니고 이권 분립부터 있었습니다. 이 이권 분립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정도가 민주제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위기를 탈출해서 기회로 삼았던 사람이 솔론인데 이 솔론의 계획은 세계사 공부하면 서양사 공부하면 첫 페이지에 나올 만큼 아주 유명합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솔론의 개혁. 이 솔론의 개혁을 보면 우리 인류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시조 할아버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솔론의 사료가 있으니까 그 사람 내 치적이 오늘날까지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 사료가 유명한 플루타르크 영웅제도입니다. 플루타르크 하면 이것은 영어고 그리스 본디 말로 하면 원어로 한다면 플루타르코스입니다. 플루타르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웅전을 지었어요. 그 번역하면 10권 분량의 책이 아주 큰 분량의 책이 되는데 이것이 영웅전이니까 인물 중심의 역사니까 동양식으로 한다면 사기에서도 열전, 사기 열전, 우리나라의 삼국사기 열전, 고려사 열전,
인물 중심의 역사 서술법을 열전이라고 해요. 동양식으로 한다면 열전적 역사 서술 방식이 바로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이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고 이 사람 시도. 그런데 또 희한하게도 솔로는 자기의 기적을 스스로 셀프 기록을 합니다. 시로서도 기록을 산문을 기록하지 않고 그것들이 부분 나와 있고 그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도 나타나 있으니까 그 사람 시가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책에도 수십 편 실려 있고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도 실려 있는 것과 서로 안에 일치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 두 가지를 이 김나무 씨는 어디에서 사료를 보고 이렇게 솔론의 시를 얻어왔는지는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김나무 옹김의 고대 그리스 서정시에 나타난 이걸 합분을 하면 저거 한 50편 가까이 되는 시. 그 중에 단편적인 어떤 그 시의 일부 일행시, 원래는 일행시가 아니죠. 인용을 하니까 한 줄만 인용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한 50편 되는 시. 어떤 시는 또 아주 깁니다. 장시도 있고요. 그러면 솔론의 시가 다 이렇게 전모가 지금 현존하는 솔론시의 전모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낭독한 것은 뭐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해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난세의 영웅이 난다 하는 말이 있듯이 아테네 사회 경제적 위기의 순간에 솔론이라고 하는 영웅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낭독한 시는 딱 이렇습니다. 가진 자는 양보하라 하는 시입니다. 가진 자는. 그러니까 솔론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진 자는 양보하라. 못 가진 자는 더 이상 욕심내지 마라. 이게 바로 솔론의 중도개혁입니다. 못 가진 자는 더 이상 욕심내지 마라 하는 내용의 시는 또 딴 데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한 시는 가진 자는, 그러니까 귀족들은 기득권자이니까 좀 양보해라 하는 것을 나타낸 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풍성하게 금언을 한가득 가진 사람이나, 금과 음인데 금은 금과 음을 합금한 화폐가 등장합니다. 인류 역사 최초의 화폐겠죠. 뭐 그중에 내도 조개 껍질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정말 안에 그 화폐다운 화폐로서는 인류 최초라고 하겠죠. BC 630년경. 그러니까 솔론이 태어나기 이미 100년 이전에 그 그리스 사회에 화폐가 등장을 하는데 이 화폐는 그리스에서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소아시아 리디아 왕국에서 만듭니다. 이 그리스와 이 소아시아의 리디아 왕국은 교육국입니다. 무슨 식민지 관계가 아니라 금과 음을 합금을 해서 그 금속의 가치를 아니까 그것이 아니라 물품 대신에 통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요때 풍성하게 금은 가진 사람은 이 금은은 화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돈 가진 사람, 금과 음으로 합금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금은은 금과 은을 합금한 화폐이다. 돈이다. 금은 합금의 화폐를 한가득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진 있는 사람이다. 넓은 들판에 연걸어가는 작물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식으로 하면 지주가 되겠죠. 나귀와 말을 가진 사람은 부유하다. 또 이런 자도 그러하니, 그러하다 하는 말은 그 뒤에 가서 나옵니다. 그러하니. 지금은 당장은 그러하리라는 말을 우리가 보루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배와 옆구리와 발의 안락을 느낀 자, 배, 옆구리, 발, 이 신체적으로 안락한 사람, 그러니까 노예가 아닌 사람, 물질적으로 행복한 사람, 때가 이르러 활짝 피어나는 소년과 소녀, 젊음도 중요한 자산이죠. 젊음으로 아름답게 가득 찬 그들도 그러하다. 모든 사람이 지금 그러하다. 이는 인간들의 행복이다. 이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지나쳐 넘치는 것을 모두 돌려주고서야, 지나쳐 넘치는 것을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만 다 소유할 게 아니라 무소유의 정신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양보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의 주제죠. 모든 것을 돌려주어야만이 하데스에 이르게 되느니, 하데스는 뭐냐?
명계, 어두울 명자 명계, 요즘 말로 하면 저성, 하데스의 신이 바로 하데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데스는 저성이란 뜻도 되고 저성의 신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저성이죠. 저성에 일어나니, 즉 명계. 옛날 그리스인들은 이 저성을 지하에 땅 밑에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지하의 명계에 일어나니, 죽음의 세계, 저성을 뜻합니다. 누구도 죽음과 쓰라림 병마를 돈으로 피할 수 없고, 돈이 많다고 해서 죽음을 피하거나 병의 악마, 병마를 피할 수 없고 막아설 수 없게 다가오는 노년도 그러하다. 죽음, 병마, 노년, 이게 뭡니까? 죽음, 병, 늙음,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 동양에서 말하는 생로병사 들어보셨죠? 생 빼면 생노, 노병사 다 해당됩니다. 늙음과 병등과 죽음,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 아무리 돈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젊음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 하더라도, 행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돈으로, 젊음으로, 인간의 행복으로 죽음과 병과 늙음을 피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다. 생로병사 중에서 노병사는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혼자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가진 자들은 가진 것을 내놓아라. 없는 자에게, 못 가진 자를 위해서 내놓아라. 요즘 말로 하면 사회 환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는 양보하라 라는 어떤 뜻에서 이 시를 쓴 것이다. 그러면 못 가진 자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라 하는 것도 다른 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솔론에 대한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영문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만, 저 그리스 여행 가서 영문으로 된 것도 사왔습니다만, 아직 읽지도 못하고 대충 보기만 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이게 수석 아르콘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지 통치했는지에 관해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뭐 달랑 1년만 했을 수가 있어요. 왜? 아르콘 그 임기가 1년이니까. 뭐 수석 아르콘은 또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몇 년 동안의 그 정치를 했는지, 아테네 도시국가를 통치했는지 그것은 정말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사직을 했답니다. 사직을 하고 이집트 여행을 떠났다 해요. 그리고 솔론의 개혁 때문에, 그러니까 아테네 사회가, 아테네 도시국가가 바로 안에 뭐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왜? 항상 양쪽의 이익 집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시에 보면 솔론은 개떼들의 둘러싸인 늑대처럼 나는 맞서 싸웠다 하거든요. 전부 다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농민들 이외에 또 농민들 중에서 또 이해관계 다른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그 이익 집단들로 이렇게 둘러싸인, 크게 또 그 당시에 또 당도 세 가지 당이 있어요. 해안당, 평지당, 산악당. 산 속에 사는 사람, 평지에 사는 사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다 자기들끼리 무슨 이해관계가 복잡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뭐 급격한 배단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양쪽으로부터 기득권자와 기득권이 없는 자 양쪽으로부터 항상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통치권을 내려놓고 개인 어떤 여행을 떠납니다. 이집트 여행을 떠났다 하는 이야기까지는 있고, 오랫동안 살았다 해요. 80까지 80까지 살았다. 또 81까지 살았다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당시에 그만큼 살았으니까 아주 천수를 누리죠. 분명한 것은 BC 546년. 그러니까 솔론이 집권하던 해로부터 48년 지난 후. 그러니까 솔론이 사직한 후로부터는 몇 년인지 모릅니다. 언제 사직했는지는 모르니까요. 아테네 최초의 참주가 도입됩니다. 참주는 오늘날 개념으로 대통령이다. 최초의 참주가 페이시스 트라토스인데 이 사람이 등극을 합니다. 페이시스 트라토스는 솔론의 계획안을 그대로 개성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시인이요 정치가인 솔론은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의 시조 할아버지 격에 해당된다. 그 사람이
나라 다스리는 그 의미를 자기의 시로 표현해서 남겨진 것들이 많이 있어서 시의 정치적 기능을 최초로 나타낸 시인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솔론의 시 한 편을 놓고 시의 정치적 기능의 가능성을 최초로 연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솔론. 풍성하게 금은을 한가득 가진 사람이나 넓은 들판에 연그러가는 작물을 가진 사람이나 나귀와 말을 가진 사람은 부유하다. 또 이런 자도 그러하니 배와 옆구리와 발의 안락을 느낀 자, 때가 이르러 활짝 피어나는 소년과 소녀, 젊음으로 아름답게 가득 찬 그들도 그러하다. 이는 인간들의 행복이다. 지나쳐 넘치는 것을 모두 돌려주고서야 하데스에 이르게 되느니 누구도 죽음과 쓰라린 병마를 돈으로 피할 수 없고 막아설 수 없게 다가오는 노년도 그러하다.